다음 중 고흐가 실제 하지 않았던 직업이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화가, 두 번째 목사, 그리고 세 번째 아트셀러, 그 다음 마지막 속기사.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정답은 잠깐만요. 고흐의 초창기 작품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컬러가 아니에요. 어둡고 굉장히 어둡고 무겁고 칙칙해요. 그러니까 고흐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목적 자체가 약간 좀 이래 보여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한 노동자들, 저 가난한 농부들, 광부들 아까 네, 이런 이들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우살롱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형우살롱은 우리 MBN 사옥에서 조금 위에 한옥마을 위에 위치한 책방 겸 뭐라 그래요? 문화공간? 예. 이곳에서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미술입니다. 이 미술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분도 이분 이름, 이분 작품 하나 정도로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 저희 MBN이 내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11월부터 대규모 이제 전시회에 나설 예정인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이 도슨트 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또 정윤조 PD와 함께 반 고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 도슨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뭐 어려운 얘기 시작하기 네. 전에 진짜 어려운 얘기 도슨트가 뭐예요? 도슨트라는 예. 말은 도세라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이제 파생된 예. 단어인데요. 무언가를 좀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일반 관람객들에게 작품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그러니까 작품을 설명하는 사람을 도슨트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큐레이터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네. 직업이 큐레이터다 이래서 뭐 미술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막 설명도 하시고 뭐 전시 기획도 하시고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거랑 어떻게 달라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큐레이터와 도슨트라는 직업의 구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엄밀하게, 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미술관이라는 공간 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큐레이터는 말 그대로 전시를 큐레이팅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전시의 테마를 잡고 어떤 작품을 전시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전시를 할지 전체적인 이야기,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큐레이터라면 그렇게 큐레이터가 만들어 놓은 공간 속에서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도슨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구로 치면은 감독이 큐레이터고 네. 감독의 어떤 설계 속에서 자유롭게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관객들과 만나는 사람이 플레이어, 그러니까 선수가 바로 도슨트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예. 도슨트가 큐레이터 밑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엄밀하게 이제 다른 직업인 거고요. 지위를 받거나 네, 이런 건 그렇지는 아니군요.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분야가 다른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 이창용 도슨트께서는 원래 전공이 미술이에요? 네. 저는 미술사입니다. 미술사. 네. 그러니까 미술은 말 그대로 이제 실기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네, 미래 가는 미술사는 이론 전공이거든요. 예. 이걸 이제 같은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엄밀하게 좀 다른 전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네. 시청자분들이 도슨트가 뭔지, 네. 그리고 또 이창용 도슨트가 앞으로 뭘 설명할지 네.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이거 정인조 PD가 좀 잘 알아요? 고흐? 저는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인간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대표작들은 조금 많이 교과서에서도 보고 미디어에서 접한 적이 좀 많아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MBN에서 그 반 고흐전을 주최를 한다고 했을 때 좀 예. 많이 기뻤는데요. 그래서 이번 녹화를 맞이해서 저희가 프로필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빈센트 반 고흐, 출생은 1853년, 사망은 1890년. 아주 짧은 생애를 살다 가신 거죠. 근데 직업 부분은 저희가 가려놨어요. 이게 전직을 많이 했나 봐요, 도슨트님. 네,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우리는 이제 화가로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화가로서의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직업을 여러 번 이제 거치게 되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 보기를 드릴 테니까 다음 중 고흐가 실제 하지 않았던 직업이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한 직업. 안 한 직업. 네. 첫 번째 화가, 네. 그건 당연히 정답은 했었고. 예. 아니겠죠? 두 번째 목사, 목사. 목회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 그리고 세 번째 아트셀러. 그 화랑에서 그림을 사고 파는 화상. 그 다음 마지막 속기사. 속기사. 네. 네. 저는 이 중에- 알 것 같아요. 네. 목사. 정답은 목사. 목사. 피디님은 저는 속기사요. 속기사.
정답은 속기사입니다. 목살을 했단 말이야? 정확하게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 전도사 일을 했었어요. 아니 저는 왜 목사라고 고우가 왜 목사라는 직업은 안 가졌을 거라고 네. 생각했냐면 지금 이제 자화상에도 나와 있지만 귀를 한쪽을 네. 본인 스스로 잘랐잖아요. 어. 목회자분들은 그렇게 막 이렇게 이거 뭐랄까 자해? 자기 신체 상해나 손해를 끼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건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네. 사실 고흐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섰던 이유는 집안 분위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버지께서 개척교회 목사를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개척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목사가 되기를 꿈꿨었고요. 실제 신학학교 입학시험에 여러 차례 도전을 했었지만 낙방을 좀 거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전도사로서 일정 기간의 경력을 쌓게 되면 목회자의 자격을 주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차라리 현장 실습을 통해서 목사가 되어보자라는 요량으로 그는 벨기에 남부에 있는 보리나주라는 지역에 위치한 탄강천 전도사로 실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좀 급한 질문이긴 한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네. 앞으로 이제 제가 고우 작품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네. 전도사도 했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뭐 미켈란젤로처럼 이렇게 막 뭐 종교와? 종교와 관련된 네. 그림을 좀 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혀 안 그렸어요? 많이 그렸습니다. 많이 오. 그렸어요. 네, 많이 그렸습니다. 네. 좀 몰랐어요. 저는 뭐 맨날 이렇게 네. 화려한 작품들만 봤지. 사실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흐가 종교화를 그렸다고 생각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피에타라는 작품도 있고요. 예. 종교화 생각보다 많이 그렸습니다. 아. 그리고 아버지를 추억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 그렸던 그림도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 정무라는 작품도 그리기도 했었고요. 종교와 관련된 작품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제가 고흐를 잘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작품을 우리는 흔히 보는 작품만 보니까 근데- 그 종교화를 그렸다는 건 정말 네.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걸 처음 알았어요. 대부분의 사실 화가들은 종교화들을 많이 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양 화가들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유럽권에서 활동을 했던 화가들이잖아요. 예. 그들에게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생활 전반에 깔려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예.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화가들은 전부 다 종교화를 그립니다. 안 그렸던 화가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좀 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종교화라는 주제에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카소도 종교화 굉장히 많이 그렸거든요. 오. 근데 사람들이 피카소가 종교화 그렸는지는 잘 몰라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이제는 이제 약간 이제 근대 시대의 화가들은 종교화를 엄청 다들 많이 네. 그렸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 최근 이제 동시대 화가들도 많이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렇지. 관심에서 유명한 좀 작품이 아니다 벗어나는 보니까.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정윤조 PD가 이제 고흐 쭉 설명하면서 갑자기 또 드는 궁금한 게 이제 고흐가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이 우리로 치면 세 음절이라고 해요. 빈센트 반 고흐 이렇게. 네. 근데 우린 어떤 사람은 반고흐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고흐라고도 부르고 네. 영화에서 보면 뭐 빈센트라고도 나오고 네. 헷갈려요. 어떻게 부르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남자를 제대로 부르는 방식은 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빈센트는 일단 이름이고요. 네. 반 고흐가 성이에요. 반 고흐가 네. 성이고 빈센트. 반 고흐가 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편의상 고흐라고 불러요. 어. 전 세계에서 반 고흐를 고흐로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나라가 두 나라 정도거든요. 우리나라와 일본. 어. 네, 정상적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부를 때는 반고라고 해야 돼요. 반까지가 성이에요. 그러니까 반이 어디로부터 어디에라는 뜻이거든요. 네덜란드어로. 네. 그래서 이게 영어로 치면 오브, 프롬 정도 될 거고요. 이탈리아에서는 그 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빈치 할 때 아, 네. 다 빈치잖아요. 다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빈치라고 안 하죠. 맞아요, 맞아요. 다빈치로. 다빈치라고 하듯이 반고라고 불러야 되는구나. 빈치는 네. 동네 이름이에요.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빈치라는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다 빈치예요. 아.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걸 드라고 하고요. 네. 그 독일권에서나 이렇게 네덜란드권에서는 반이라고 하고 예. 벤이라고 하고 폰이라고 예, 하고 예, 예. 이게 전부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남자의 성이 반고흐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반고흐라고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고흐라고 부르는 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예.
그냥 편의상 그냥 고우라고 하셔도 되세요. 저도 그냥 고우라고 하고요. 제가 글을 쓸 때는 방고라고 해요. 근데 저도 말로 할 때는 고우라고 하고요. 그래요. 이게 내가 학교 다닐 때 고우하고 고갱하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네. 시험 나오면 맞아요. 항상 네. 틀렸거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방고를 이렇게 외웠으면은 고갱하고는 확실히 차별이 그렇죠. 되는데. 고갱은 성인 거고 네. 이 남자의 성은 반고흐이기 반고흐. 때문에 사실 비슷하지는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정보는 처음 듣죠. 네, 여기서 처음 들어요. 저도 지금 처음 듣어요. 이게 항상 어떤 사람은 고우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방고라 네. 그러고 영화에서는 빈센트라고 자꾸 네. 나오니까 네.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래서 사실 이제 이름은 빈센트니까 음, 살아생전에 누군가 이 남자를 네. 반고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다 이름이 빈센트라고 빈센트니까 불렀겠죠. 다 빈센트라고 불렀고요. 본인 스스로도 동생에게 편지를 쓸 때 빈센트라고 적어요. 자기 이름이 빈센트니까. 네네. 근데 생전에는 빈센트라고 불렀지만 사후에는 이 남자를 이제 반고라고 많이 불렀고요. 예. 뭐 우리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뭐 옆나라 덕분에 네. 이제 고흐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건데 사실 전공자가 아니시고 뭐 음. 글을 쓰시는 게 아니라면 편안하게 그냥 부르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목사로서 처음 직업을 가졌던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화가로서 또 유명해지게 됐을까요? 고흐 집안에서 구필화랑이라는 그 화방을 네. 유럽에서 여러 체인점이 있는 화랑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목사시지만 그 아버지 형제분들이 이제 화랑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고흐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림을 좀 보고 자라게 돼요. 그래서 16살 학교 졸업하자마자 첫 번째 직업을 삼았던 건 아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화상으로 일을 좀 했었어요. 네. 한 7년 정도 일을 해 왔었는데 나름 실력도 인정받고 돈도 제법 벌었었지만 여기에 좀 회의감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에다가 가격표를 붙여놓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은 작품과 시장에서 인정받는 좋은 작품에 대한 그 괴리감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다퉈요. 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표를 집어던지고 나는 목회자가 될 테야. 네. 라고 마음을 먹었었지만 사실 목회자로서의 길도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았었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그림을 사고 파는 화상이었다가 목회자 쪽으로 잠시 네. 가려고 했다가 다시 화가로 온 네, 거군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학교 입학을 여러 차례 이제 실패하고 난 이후에 예.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의욕이 너무 넘쳤던 것 같아요. 당시 탕광촌에서 고우에게 주어졌던 임무가 그리 대단하진 않았어요. 뭐 기껏 해봐야 목사 보좌하고 뭐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당시 광부들에게 성경 내용을 전해주는 것 정도였었거든요. 아무래도 당시 광부들 대다수가 문맹이다 보니까 글을 못 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내용을 대신 좀 전해주는 것, 이 정도였었는데 이 남자가 의욕이 너무 넘치다 보니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뿐만 아니라 이 광부들에게 자기 막 음식도 내어주고 침대도 내어주고 당시 탄광에서 이제 폭발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광부들이 화상 사고를 입게 되자 자기 옷을 막 찢어다가 올리브유에 담갔다가 막 붕대로 사용을 하는데 정말 헌신적인 목회자 일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자기 삶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종교에 귀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면서 약간은 광신도에 가까운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분들 지금도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고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헌신적으로 활동하기는 했었지만 네. 그러니까 자기 삶을 남에게 강요하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럼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전도사 활동한 지 1년도 안 돼서 지금으로 치면은 퇴직 처리가 됩니다. 네. 그럼 고우란 인물은 그림을 사고 파는 게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 자기 네. 뭐 어떤 생각과 안 맞는다라고 해서 그만둘 정도로 때려칠 정도로 그리고 또 목회자의 길도 자기의 네. 그 어떤 종교적 사상이나 이념을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좀 세게 네. 이렇게 강요할 정도로 그런 걸 보면은 고우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굉장히 고집스러운 네. 그런 캐릭터였나요? 그렇죠. 고집이 좀 셌죠. 그러니까 굉장히 셌던 친구라고. 이 수능하고 볼수 있죠. 타협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었으면은 예술사에서 이름을 남기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고흐가 활동했었던 시절에 농부의 화가라는 타이틀로 인기를 끌었던 화가가 2명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농부의 화가라고 하면 장프랑수와 밀레. 밀레 떠올리시잖아요. 저도 밀레 얘기하려고 네. 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밀레보다 인기가 더 좋았던 농부의 화가가 있어요. 쥐엘 브루통이라고 하는 화가인데 쥐엘 브루통.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네, 네. 화가일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최고였어요. 근데 나중에 뭐 기회 되시면 이거 참고자료 한번 띄워주셔도 네네네. 좋으실 것 같은데
그 밀레의 대표적인 작품 이삭 줍는 네. 여인들이라는 예. 작품이 있잖아요. 막 힘겹게 예, 예. 이삭을 네. 줍고 있는 그 19세기 농촌에 가난했던 일반 농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수확 끝나고 나서 먹을 게 없어서 바닥에 떨어진 막 밀알 줍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게 농부들의 현실이었어요. 가난하고 먹을 게 없네. 그래서 그 밀레는 정말 현실적인 농부의 모습을 담았다 보니까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피폐하고 좀 가난하고 힘든 그 농부들의 삶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근데 질 브루통이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똑같은 테마로 그렸던 그림이 있거든요. 네. 두 작품 비교하시면 너무 달라요. 무슨 질 브루통의 이삭 줍는 여인들은 개선 장군 같아요. 막 밀대를 막 이만큼 막 품에 안고 막 등장을 해요. 당시 부르주아들이 꿈꾸던 농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농촌을 떠나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꿈꾸는 자신의 고향, 농촌의 모습은 평화롭고 완벽하고 이상적인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부들의 삶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완벽한 삶이기를 바라잖아요. 예, 예.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밀레는 현실을 그렸고 네. 주일 브루통은 당시 부르주아들이 꿈꾸고 바라는 농촌을 그린 거야. 이상적인 농촌을 그렇죠. 그린 거군요. 그러다 보니 그림을 사는 사람은 부르주아잖아요. 그렇죠. 그쵸.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주일 브루통의 작품이 인기가 좋았어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 고가 이 꼴을 못 봐요. 주일 브루통은 거짓말쟁이다. 현실을 왜곡한다. 질 브루통의 그림은 거짓이고 사기꾼이고 정말 천박한 예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다라고 욕을 했고 밀레가 진정한 화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것 자, 같아요. 화상 주인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질 브루통이 잘 팔려요. 그렇죠. 질 브루통이 인기가 좋고 대세는 질 브루통이야. 이게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내 가게 매출을 올려주는 작품은 질 브루통이에요. 근데 작품 설명해주고 작품을 팔아야 되는 직원인 고흐가 이거 사기예요. 이거는 가짜예요. 이거 사기입니다. 이런 걸 사셔야 돼요 라면서 밀레 작품 추천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센터장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사장 안 입장에서. 팔리죠. 그쵸. 부르주아들이 그 그림 밀레 그림 안 살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질 브루통이 그게 또 들어요. 그래서 너네 화랑이는 이거 안 팔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와버리고 하니까 결국에는 마찰이 계속 심해서 고은은 뭐 자기가 그만두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자의적이라기보다는 타의적으로 그만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다 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집도 좀 세고 세상과 타협도 안 하고. 상당한 고집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과 타협하지 네. 않는 상당한 고집이. 저랑은 맞아요. 저보다 훨씬 고집스러운 인물이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이 현실은 힘든데 네. 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인정을 받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이름을 남길 것인가는 항상 그 계리의 좀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 행복하게 살래요? 그럼 세상과 타협하셔야죠. 네. 아니 근데 그러면 고은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네. 세상의 부조리, 불평등 또는 가난한 자와 부자, 뭐 당시에 뭐 계급적인 어떤 부르주아와 뭐 이렇게 농민 노동자들 간의 계급적 대립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 사회적 약자라든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좀 깨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20대 시절이 넘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고흐의 초창기 작품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컬러가 아니에요. 어둡고. 굉장히 어둡고 무겁고 칙칙해요. 근데 우리는 고흐 작품하면 해바라기, 그쵸. 별이 빛나는 밤, 예. 그 노란색과 푸른색이 쨍하게 맞아요. 등장하는 이런 예. 그림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초창기에 그렸던 그림들은 전혀 분위기가 달라서 같은 작가의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거든요. 이게 말씀하셨던 그런 의식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은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목적 자체가 약간 좀 이래 보여요. 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한 노동자들, 저 가난한 농부들, 광부들 아까 말씀. 네, 이런 이들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고흐가 선택했던 직업이 목회자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목회자로서의 꿈이 좌절을 맞이하게 되자 고흐가 두 번째로 선택했던 직업은 화가. 내가 그림으로라도 저들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고흐가 화가가 되고 나서 초창기에 그렸던 그림들은요, 약간 가난한 이들, 농부들, 노동자들, 이런 거리의 불황자들, 이런 이들의 모습을 좀 많이 담아요. 그러다 보니 그림은 자연스럽게 어둡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고흐가 계급적 투쟁을 하지는 혁명가나 이런 건 않았지만, 그러진 아니지만, 않았지만, 그의 삶의 궤적이나 남겨진 작품들을 보았을 땐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선미의식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네. 그리면서 그들을 좀 위로해주고 싶었고 또 네. 한쪽에서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네. 살아가고 있는 세상 현실의 모습이다. 음. 그런 어떤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네. 그 현실이 좀 바뀌도록 사회가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뭔가 자극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또 굉장히 훌륭한 저 혁명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작년 혁명가 네. 분명히 그런 사람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었던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확실히 보이는데 그 이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저희 제작진이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제 이 전시 티켓도 좀 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공짜만 받아지 마시고 얼마 안 비쌉니다, 그렇죠? 그 일대기를 다 볼 수 있는 작품 전시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년 만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거니까 한 번씩 시간들을 내셔서 네. 가족들하고 아이들을 손잡고 한번 오셔서 보시면